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열시 멘토클린의 김도영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봄철이 이제 시작될 것만 같은 4월의 시작인데요. 참 우리나라 증시는 재미도 없고 슬슬 기운이 좀 더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상청이 오늘 우리 4월 달의 날씨들을 전체적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망치를 보니까요. 기온이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춥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한 변덕스러운 봄 날씨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 날씨를 따라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4월 증시가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도 없고 또한 그렇더라고 급락 모멘텀도 없는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발목만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불길한 예감, 즉 호불호가 정확하게 명분이 가려지고 있는 방향을 잃은 증시일 때는 미리미리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일기예보 같은 우리 주식승천 열시 멘토클리닉을 시작해보면서요. 비에 젖지 않고 가랑비에 젖지 않는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centb.co.kr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증권 메뉴에서 주식승천을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오늘 출연하신 멘토 그리고 진행자한테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콕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앞에서 잠깐 오프닝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4월 증시와 날씨가 좀 커플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즉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개화가 되는 것, 만개가 될 것만 같더라도 갑자기 또 위축돼서 얼음이 되는 그런 장세의 변곡이 계속해서 방향을 잃은 증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이 수요일 팀 어떤 분들이 또 새로운 뉴페이스가 오셨는지 아니면 기존 분들이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그저 그런 수익은 필요 없다. 철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중장기 투자로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바라보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침해와 눌림목, 종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재희 멘토의 주식 전성 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보다는 기존 분들이 좀 어김없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도 있고요. 연극에도 있고요. 많이 선전성으로 논란됐었던 그 교수와 여제자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요. 교수님과 남제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모범생과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의 교수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김용준 멘토 역시 교수님답게 지금 당당하게 정상에 계시거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 잘 보냈고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좀 장이 좀 많이 어지러워갖고 네. 오늘 뭐 장중에는 잠깐 좀 바람 좀 쐬려고 저 산책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산책도 좀 하셨어요? 그래요. 교수님도 바람을 쐬기 위해서 힐링에 산책을 좀 하셨다는 거 보면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 많이 어지러웠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이 오늘 또 이 남제자라서 오늘 별로 그렇게 달갑질 않으시죠? 그렇죠? 여제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떠십니까? 남제자도 괜찮은데요. 뭐 제자는 아니고 뭐 네. 상당히 그 실력이 있으신 분이죠. 뭐. 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또 우리 정대희 멘토 또 삐지면 안 되는데 제자라고 했다고. 네. 오늘은 교수님과 모범생 남학생 제자와의 만남인 것 같은데요. 예습과 복습 철저하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정재희 멘토. 저희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매일매일 하십니까? 예, 일단 뭐 매일같이 다른 전문가님들 나올 때 네. 모니터링 매일 하고요. 저분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저분들의 스윙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일매일 모니터링 한다는 건 참 좋습니다. 저 역시도요. 늘 타 경쟁사 쪽의 이 시간대의 방송들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좀 봅니다. 그만큼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또 저런 모습은 저도 좀 더 내 모습에다가 입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오늘 교수님과 모범생 두 분들의 싸움 배틀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길을 받아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그래도 오늘 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두 분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셨고 어떤 전략을 대응하셨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하지만 충분하게 계속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의 웹도덕 현상이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시장에 분명히 특징적인 부분들, 올레를 외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도 좀 있었죠. 그러면 금일의 이슈앤토크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북한 리스크에 또다시 발목을 코스피가 잡혔습니다. 사흘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공포를 살 수 있는 것인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코스닥 4년 만에 최고치 경기. 와, 짝짝짝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배경에 어느 것들이 있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카메라 모듈주들이 동반해서 상승세를 가졌는데요. 그것은 갤럭시 S4에서 드디어 화소 싸움에서 수혜 기대감 쪽에 강세가 왔는데요. 1,300만 화소에 장착이 되었다는 것과 함께 카메라 모듈들이 동반 상승세 쪽에 기대감이 좀 나왔었다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적인 매크로 지표의 긍정 부분이 도출되었고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고치 갱신까지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또 오늘도 갈 것처럼 하다가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대봉 리스크 이제 그만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좀 지겹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옵션 만기가 끝나야 지정학적 리스크 끝날 것 같은데요. 김영진 멘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당히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출발이 됐던 건 결국은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건데, 지금 이제 각 전문가들이 이제 대북 리스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자료들을 내놓으면서 한 5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일단은 모든 거에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결국은 전면전은 힘들 거고, 만약에 그 전쟁이 난다 그래도 한반도 내에서의 작은 지역적인 어떤 전쟁 정도가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핵 미사일을 미국까지 쏘겠다, 하와이로 쏘겠다, 우리나라로 쏘겠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전쟁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파생 쪽에 선물 옵션 매매하는 쪽이 좀 장을 휘둘러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휘둘리는 현상에서 일부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커지면서 굉장히 불안 심리들이 조성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 분명히 전면에는 누가 있냐면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제 오늘까지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좀 팔았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3조 8천억 정도입니다. 네네.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주춤하더니 오늘 다시 이제 한 2,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 결국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유는 북한발 리스크인데, 결국은 이들은 지금 뭔가 다른 쪽에서 파생 쪽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쪽의 어떤 수익으로,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수익을 내기가 힘드니까 결국 선물 옵션이라는 어떤 틀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쪽의 전략을 좀 사용하는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어떤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리가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결국 방어적 성격이 강한 내수 쪽은 비교적 오늘 강세를 보였고, 내수주라고 하는 거는 유통, 음식, 통신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화학주, 조선주, IT 이런 부분들이 약세를 보였다. 결국 지금 현재는 결국 내용이 이제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급들 수급을 쥐고 있는 쪽이 갈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파생 쪽에서만의 어떤 매매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챙겨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이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최저가, 지금 52주 신저가를 지금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가지고 보유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사지 말아야 될 업종들이 하나둘씩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 리스크.
좀 지겨울 만큼은 한데요. 정대희 멘토, 북한 리스크 때문에 투자 심리도 사실은 위축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그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상승 모멘텀을 잘 유지하다가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저희가 출연할 때마다 이렇게 북한발 리스크가 터지고 또 유가증권 쪽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좀 수급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글쎄요, 뭐 저희는 뭐 별 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뭐 매일 발생되는 일이고, 네. 매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쟁만 미사일이 실제 오가지 않는다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 그 회원분들과 함께 좀 편안하게 매매를 느긋하게 즐기셨다는 건가요? 예, 저희는 오히려 또 추가 매수를 또 하는 그런. 예. 그래요. 오늘 왜냐면 특히나 이제 강한 양봉세가 있었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것들이 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정대면 또 그런데도 좀 느긋했었다. 예. 그러면 계속 보유 전략들이 조금 또는 신규 매수 편입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하루였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 코스피 종목들은 대형주 위주나 중소형주 위주로 건들질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14일 연속 순매도에 따라서 그 약 2조 5천억 원, 약 3월 달부터 현재까지 2조 5천 원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이 약화됐고, 금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의 매도가 제조업을 비롯한 전기전자라든가 운수장비, 화학, 심지어까지도 외국인은 음식료 쪽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받아주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음식료 쪽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좀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에서는 조금 매수를 계속 강화해주고 있는데, 투신권에서 3월 29일까지는 좀 누적 매도액이 좀 주는 모습이 보였다가 다시 매도가 늘어나는, 그래서 투신권까지 좀 받쳐주면 지수가 좀 더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김영준 멘토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투신 쪽에서 자꾸만 이게 월말 효과라는 게, 그리고 네.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도 이제 펀드의 규모가 네. 줄어들면서 네. 사실 안 나와도 되는 현상인데 네. 학습 효과처럼 꽉 나와요, 월말에. 네. 그래놓고 이 연초에 이렇게 많이 월초에 꼭 때려요. 네. 이거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좋은 현상 아니죠. 좋은 현상 아니고 지금 사실 이제 투신권이 지금 매매가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투신의 매수 여력을 이제 어느 정도로 보냐면, 펀드를 100이라고 놓고 볼 때 92 정도를 채웠을 때는 매수 여력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98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매수 여력이 없는 매도 압력인데, 네네. 결국 이제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펀드에서 이제 계속 매도 압력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그 풀로 채우는 상태에서 펀드 환매를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월말 효과가 나오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전에 가입했던 정식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정식 펀드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이제 보통 25일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월급을 주는 시기가 25일이고, 이제 그게 보통 하루 이틀 내에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들은 들어오면은 안 살 수가 없는 거고, 그 비율에 따라서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매도를 해야 될 때는 결국은 우선 사놓고 매도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지금 투신의 매매는 당분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도 오늘 하나를 좀 교수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 회사도 월급이 이제 할 때 급여일이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5일날 받아서 카드값 낼 거 내고 생활비 내고 나서 이제 펀드 투자를 하려면 그 월말에 딱 걸리겠네요. 예. 그렇네요. 저 월초로 바꿔야겠습니다. 월초가 좀 더 기준가가 좀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외 증시는 지금 호황입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여전하게 디커플링 현상, 또한 신흥국가 쪽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움직임 조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선진시장, 일본 시장까지 좀 뺏기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요즘 사회적인 이슈에 가장 심각한 단어가 있다라면 왕따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왕따 같아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김영준 멘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진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건 저번에 한번 풀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가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푼 나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충분하게 풀었던 나라, 유럽, 일본, 미국은 강세를 보이는데 돈을 안 푼 나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 가서 움직이냐면 코스닥 가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형주가 안 움직이는 거지 그 시장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안 움직이는 진짜 이유가 뭐냐? 수급이 부재하죠. 지금 외국인도 계속 퍼붓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땡길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상태, 자동차주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상태, 나머지 업황들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 안 좋죠, 주도주 없죠. 거기다가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내부 리스크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대형주가 움직여야 된다고 한다면 수급이 돌아와야 되고요. 네. 최소한 끌고 갈 만한 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도주 종목군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대형주는 파생에 지금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웹도덕 현상이 너무 심해요. 예. 근데 이제 대형주 소외 현상은 결국은 중소형주 강세와 지금 이코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그 중심축이 지금 중소형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얘기고, 어허. 예, 이런 부분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분간 상당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움직인다고 보기보다는 뭔가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될 때가 아니냐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정대희 멘토. 예. 이 디커플링, 왕따 증시, 왕따를 당하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정대희 멘토와 함께 하시는 우리 멘토 클리닉을 좀 접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실 텐데, 예. 이 왕따를 우리가 제대로 이겨내려면 예. 어떤 것이 따라와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시장을 좀 네.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 나는 이유는요, 아까 김용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일본은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저희보다 한 달 내지는 2달 좀 빨리 들어섰는데, 그랬죠. 미중일은 정부 정책을 빨리 추진을 했다는 거죠. 공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빨리 추진하면서 돈을 풀거나 이런 정부 정책적으로 좀 추진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야 정부 조직법 합의 지연으로 인한 정책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이 부재가 되고 또 자꾸 정책 발표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도 신정부 정책 기조 발표는 대선 경우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되풀이가 되면서 뭔가 추진력이 좀 미흡하다. 거기에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국의 제조업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택이라든가 고용, 실물 지표들이 좀 호전되면서 그거는 실질적인 건데 이제 낙관론까지 뒷받침을 해주면서 경기 회복에 좀 가속도를 붙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인데 무제한 돈을 풀면서 그렇게 추진력 있게 정부 정책을 한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정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추진력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성장 동력성을 찾아야겠고요. 네. 그걸 찾아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범생 진짜 오늘 멋진데요? 진짜 교수님 A+ 주시죠. 예. 네, A+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실 거죠?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정대희 멘토가 얘기했던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려져 있는 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측면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아직까지 정부 자체가 안정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안정적인 장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뜨거 이거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월 만에 반등이 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김용준 멘토가 얘기하신 것처럼 중소형 장세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그래도 셀트리온은 강하게 좀 못 들어올렸죠. 이 부분에 코스닥 강세 배경,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봐야 되는지 김용준 멘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코스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거래소가 올해 내내 1년 동안에 얼마를 팔았냐면 3조 8천억을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 화면을 잠깐 좀 띄워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놓고 보면은 지금 코스닥 기준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확하게 이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되는데 7,668억을 오늘까지 샀습니다. 와, 네네. 그리고 기관들도 주춤주춤하다가 외국인들을 쫓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 강도를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관들이 다시 5,500억.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한 1조 3천억 정도 산 거죠. 그렇죠. 결국 수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이 되는 상태에서 FN 가이드 기준으로 2013년도 코스닥 상장사 이익 나는 113개를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50%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분석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실적도 나오는 데다가 수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깔려있는 배경이 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들이 못 움직였던 것은 거래소가 그만큼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좋았는데 그만한 부분들을 사실은 중소형주는 반영을 못하고 대형주가 할 때 철저한 소외 현상들을 좀 받았거든요. 그걸 뭐 코스닥 차트로 잠깐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2009년도부터 그냥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의 장기 박스권에서 큰 틀에서 하단을 480 정도, 450 정도, 지금 상단을 560 정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박스권을 이 강력한 박스권을 뚫고 나가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날 흐름이 있다. 지금 이제 수급대조, 어떤 모멘텀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장기 소외에 따른 재평가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렇게 코스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고요. 뭐 상당 기간 동안에 시장은 이쪽에서 좀 지배할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집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 가장 탑픽은 수급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겠네요. 정대인 멘토, 코스닥 강세 배경, 예. 향후 당연히 좋겠죠? 일단 뭐 향후 더 이 코스닥의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코스닥의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증권사들이 실적 예상치를 예상치를 종합해내는 코스닥 190개 기업들이 올해 영업이익이 좀 40%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 최근에 환율 변동이라든가 엔화 약세에 따른 그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수출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반면에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사 대부분이 부품업체로 최근 글로벌 기업품의 납품을 확대하고 있고요. 엔화 약세라든가 환율 변동에서 덜 좀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변동성이 확실하게 축소가 됐다는 거고요. 이를 증명하듯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변동성도 줄었고 실적이 안정되면서 충분히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왕성한 식욕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결국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주범은 셀트론이 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LED 관련주와 그 다음에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 IT 기술주들의 부품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쪽 계속해서 추가 상승 쪽으로 보십니까, 정대인 멘토? 예, 저도 지금 보시면 서울 반도체라든가 SK 브로드밴드, 뭐 파트론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쪽이거든요. 그렇죠. 예, 서울 반도체는 뭐 LED고 지금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그 방송통신 사업, 그 통신 분야 그 규모 확대 투자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후에도 올라가는 놈이 계속 올라간다고 아무래도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한테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기관 투자까지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 10년 동안에 저 바닥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있었던 우리 통신주들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다. 이번엔 갈 것이다. 주도가 될 것이다. 엄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김명주 멘토, 통신서비스가 대규모 투자 소식,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영업이 뭐 악재다, 뭐다, 뭐 무료 통화다 이런 얘기 말이 많긴 한데, 사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올 수 있는 매력,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이탈 안 나가고 있거든요. 통신주 쪽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이제 저는 그 산업을 분석할 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산업이 초기 산업이냐, 성장을 충분히 했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통신주라는 회사들은 특히나 무선통신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통신주들은 성장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먼저 결론을 내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핸드폰 가입자들이 지금 거의 3,700만, 4,000만에 가까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시장이 늘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면 결국 그러면 통신 시장의 판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판을 뭐 SK가 많이 가져가냐, KT가 많이 가져가냐, 뭐 LG가 많이 가져가냐 그 싸움인데 결국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보조금 축소에 관련한 이익 모멘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통신 요금이 예를 들어서 뭐 7, 8만 원 하던 거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12, 3만 원대가 됐고요. 대부분 통신 요금이 그러니까 ASP라고 하는 1인당 그 회사에 기여되는 단가가 높아졌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봐서 분명히 통신주가 최근에 실적의 모멘텀이 분명히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반대편에서 뭐가 있었냐면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통신망을 깔아야 되는데 사실 3G만 깔 때에도 통신회사에서 5조에서 7조 정도의 자금을 풀었는데 지금 LTE만 까느라고 지금 한 5조 이상을 추가적으로 5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보조금 축소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제 그 보조금 축소된 만큼 통신회사에서는 뭐 할 거냐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으로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통신회사가 근본적으로 이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아니라 제한된 이익 규모 안에서 나눠먹기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성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 통신주가 뭐 추세적인 굉장한 상승을 하는 예전 같은 어떤 통신 혁명이 생겨가지고 2000년도에 뭐 데이콘 같은 게 뭐 바닥에서 뭐 10배 올라가고 15배 올라가고 KT하고 뭐 그런 것들이 바닥에서 10배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런 모멘텀을 이용한 일시적인 상승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방어적 성격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뭐 분명히 상승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성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면 비중 축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결국은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김용준 멘토의 결론인 것 같은데 성장 모멘텀도 없다.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일 뿐이다. 그러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요. 결국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봤을 땐 네. 오히려 통신주 쪽이 이렇게 규모를 확대했을 때 오히려 그 수지장비 쪽이 나올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주들을 보는 것도 좀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정도는 네. 가능하다. 성장 모멘텀이.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피자 라지를 시키면 한 8조각이거든요. 그 8조각 김용준 멘토가 2조각 드시고 SK브론이라 제가 LG 유프스러라 뚱뚱하죠? 대가리도 크고요. 그러니까 제가 3조각을 먹습니다. 정대희 멘토가 2조각을 먹고 이제 1조각이 남잖아요.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정대희 멘토. 예. 결국은 시장은 포화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예. 그러면 김용준 멘토와 통신주를 똑같은 의견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가치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통신주는 말씀하셨듯이 방어주 차원에서 오늘 같은 경우 움직임이 나왔었고, 저는 그렇게 좀 반대로 보지 않고요. 어허. 성장 모멘텀이 아주 충분하다. 왜냐하면 뭐 이제 해외 진출 오늘 뭐 통신사 같은 경우서 더 이상 우리는 내수주가 아니다.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해서 좀 부각하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KT 같은 경우는 몽골 재난 시스템을 계약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SKT 같은 경우는 뭐 터키, 인도네시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고, 그리고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 웹하드를 좀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00억 원의 매출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내수에서 포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해외 진출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더 극대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정대희 멘토는 통신 자체가 국내 기업, 그러니까 국내의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피자판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해외 증시 쪽의 모멘텀에서 추가 상승 레벨이 간다. 두 분이 좀 강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이 좀 부재 속에서 결국 오히려 대안 쪽인 빅데이터 관련주 쪽에 좀 집중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대 멘토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다. 해외 증시 쪽에 대한 모멘텀, 해외 시장 진출 부분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서로 간에 좀 판이한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화질 전쟁, 화소 전쟁 이러다가 다시 화소 전쟁이 된 것 같습니다. 갤럭시 S4에서 1,300만 화소. 야, 이 100만 화소 나왔을 때도 핸드폰 기다려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3배나 높은 1,300만 화소네요. 아이고, 저 같은 애들은 큰일 났네요. 얼굴 잡티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카메라가 장착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연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무엇인지. 정대희 멘토 1,300만 화소 카메라 모듈 싸움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장착이 되면서. 예.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추가 상승은 가능한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이 왔을 때 지금 뭐 갤럭시4를 관련해서 휴대폰 부품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가고 싶으실 텐데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오거나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저번에 보셨듯이 갤럭시 4가 공개하면서 잠깐 또 반짝했다가 다 죽어버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잡지 말고 눌림목 매수로 보자. 추세 이탈이 없는 눌림목 매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대인 멘토, 카메라 부품주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요, 당장 머릿속에 있는 게, 볼까요? IM 있죠, 옵트렌틱 있죠, 나노스 있죠, 또 세코닉스 있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예. 하이소닉도 있고요. 예. 그 중에 탑픽으로 꼽는다면? 저는 탑픽으로 꽂으면 두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네. 세코닉스, 국내 카메라 공급 업체 중에서 앞면에 저화소와 후면에 고화소 렌즈를 모두 공급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스마트폰의 메인 카메라죠. 주로 고화소 렌즈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 디지털 옵틱 이렇게 두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정대인 멘토가 세코닉스와 그리고 디지털 옵틱을 탑픽으로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김영주 멘토, 네. 카메라 부품주 추가적인 상승 네. 갈까요? 이제 뭐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죠. 네네.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1,300만 화소가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 부품주,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실적이 무지무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효용 측면에서 여기서 더 늘어나봐야 얼마나 더 늘어나겠냐.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럼 뭐 2천만 화소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게 과연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 부품 업체들 상당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삼성 쪽 자회사 중에서 그 일부 업체가 이제 특정 업체를 좀 말하기 좀 그러는데 사실 카메라 모듈 쪽의 사업을 이제 상당히 좋았을 때 호황을 내다가 결국 카메라 쪽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그 사업부를 좀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카메라 모듈 쪽의 원천 기술이나 관련 기술들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력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종목들이 과해도 좀 너무 과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몇 종목만 좀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파트론입니다. 네. 뭐냐면 직선이에요, 직선. 쭉 올라갔거든요. 바닥에서 10,000원에서부터 지금 딱 30,000원까지 3배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자화전자. 그리고 캠트로닉스. 네. 지금 이거 사서 뭘 벌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들이 주가가 충분히 반영됐고 약간의 그 슈팅 구간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결국 이쪽보다는 좀 다른 쪽에서 좀 봐야 된다. 지금 핸드폰 부품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결국은 지금 이런 카메라 모듈 쪽의 그 경쟁력을 갖는 것도 이거는 결국 삼성에서 의사결정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업황이나 이 가격들이 확 변할 수가 있고요. 삼성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하청업체들이 순이익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가격 조정을 합니다. 가격 조정을 해서 단가 인하를 해버려갖고 이익을 줄여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내년까지 호황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김영주 멘토는 탑픽 종목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있다면? 지금 이제 몇 개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몇몇 업체들이 지금 새롭게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에서 채택되면서 올라오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업체들 정도는 지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것이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충분히 반영돼 있던 종목들은 네네. 이제 크게 매력은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나왔던 게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광통신의 그 단순한 임가공 쪽에서 네. 광통신이 이제 삼성전자와 합병되면서 이제 직납 형태로 이제 가면서 네네. 최근에 이제 파워로직스에 대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이 좀 있거든요. 아하. 예,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군요. 예. 김영주 멘토 우리 교수님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지금 저렇게 아까 차트 보니까 저 바닥에 있었으면 그리고 지금 저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면 라이징이었다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 저도 지금 했거든요. 여러분들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영주 멘토는 기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마지막 슈팅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탑픽을 꼽자면 파워로직스를 꼽아주셨고 그다음에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디지털 옵틱과 그다음에 세코닉스를 탑픽으로 꽂아줬다는 걸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흐름 매매 트레이딩 잡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가장 핫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 그 속에서도 탑픽 쪽까지 뽑아봤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멘토들의 추천 종목군들, 특히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 순위입니다. 1위와 2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김용준 멘토의 아나패스가 19.8% 20% 이제 육박하네요. 3위로 등급하는 모습이었고요. 양순모 멘토의 YG엔터가 한 단계 내려오면서 4위, 그리고 5위는 아이마키코리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1위가 누굴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수님, 주식승천 교수님, 일양약품이 28.4%로 1위를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멘토들의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골프존, GS 리테일, 셀트리온,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GS 리테일과 셀트리온이 조금 손실 구간에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항공,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인데요. 신규 편입한 삼성 SDI가 플러스권에 있고요. 나머지 종목 같은 게 아무래도 지수가 좀 가지 못하다 보니까 모멘텀을 강하게 좀 받지 못하는 포트가 좀 무거운 포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 CSN, 시젠 슈프리마, LG전자, GD까지 신규 편입이 됐는데 LG전자만이 지금 갭 부분을 메꾸는 작업에서 마이너스권이고 나머지 모두 다 플러스권이네요.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G엔터, 아이마켓코리아는 4, 5위를 지금 등급하고 있고 보유 의견 주셨고요. 바이오랜드와 휴비스, LG패션까지 심리적으로 편입하면서 포트 전 종목 플러스네요. 멋집니다. 김선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엠텍, 유진기업, 현재 1.4%, 1.7% 상승세를 좀 가져오고 있는데요.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언제쯤 부릉부릉 다를지 저도 궁금합니다. 금일 출연하신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일양약품 ICD가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아나페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가 신규적으로 편입되면서 마이너스 약손실 구간에 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시간에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이맥스, 인터파크, 그리고 컴투스입니다. 지금 저희 CG가 조금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 종목 모두 상승세 보십니까? 모범생 답답 A+, AA+ 줘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출연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까지 정확하게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 주식승천 수요일 멘토가 선정하신 종목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갑자기 막 꼬이네요, 저도. 왜냐면 여러분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너 이 생방송이요. 만약 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 강좌 개설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수강 신청을 해서 받는다면 지금 벌써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막 광클릭을 하고 계시겠죠. 그만큼 우리 주식승천 멘토 클리닉의 교수님 김용준 멘토의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포트가 좀 좋습니다. 지난주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우선순위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종목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게 이제 일양약품이고, 네, 일양약품이 좀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양약품이 이제 33,000원 정도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려고는 했는데 계속 디베이트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대로 이제 주가 반영들을 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사실 이게 지금 끝났다라고 지금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인가 강하게 이제 기관 매수가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하고 이제 앞에 고점을 좀 돌파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양약품은 제가 이걸 왜 자꾸 지금부터는 또 어떤 권역이냐면 중장기 포트로 전환되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또 먹을 구간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편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끌고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가 뒷부분에서 좀 볼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뒷부분에서 이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내용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터지면 지금 정도의 상승 여력보다는 훨씬 강한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양약품은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수 자리를 노리셔야 될 때입니다. 매수 자리를 또 노리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그냥 요번 사이클에서는 지금 4만 원 정도 되면은 굉장히 부딪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미 37,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먹을 폭이 없고
있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신다면은 결국 어느 순간인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일양약품은 한번 편입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들고요. 눌림목 매수를 좀 보자. 예. 계속해서 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페스입니다. 네. 아나페스가 좀 이제 올라왔는데요. 네. 아나페스는 어떤 종목이냐면 이건 화려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건 단계별 레벨업이지 절대로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종목을 기준으로 보면 급등입니다. 이제 6.55% 정도 올라왔으면 이 종목 기준으로 급등인데 지금 차트 흐름에서 보시지만 한 단계 올려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를 했죠. 계단형이에요, 예. 계단형.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또 올려놨습니다. 그럼 내일도 이런 차트가 나올 거냐? 절대 아닙니다. 아나페스는 실적이 괜찮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를 기대를 하고 있냐면 OLED TV의 삼성 출시가 2분기에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이 분명히 아나페스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영들을 하면서 단계별 상승을 하는 거지 이게 절대로 뭐 어떤 종목처럼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럴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대신 이런 종목의 장점이 뭐냐면 장이 흔들려도 크게 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추격 매수에서는 못 버티십니다.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같은 날은 딱 구간들이 나오는 자리였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나페스는 종목의 성향을 좀 잘 알고 접근하셔야지 이게 그냥 덤빈다고 해서 될 종목은 아닙니다. 급등주가 아니라 시간을 좀 진을 빼는 종목군 중에 하나군요. 예, 결국은.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ICD입니다. 참 지겨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 사실 참 지겨웠는데.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권을 완전히 뚫었다고 지금 보기가 어렵고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4,000원을 완전히 돌파를 해야지만 이 종목이 이제 제대로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데, 근데 이제 ICD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라고 했냐면, 그 OLED, AM OLED 장비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장비다. 시각 장비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장비다. 근데, 누머들이 많았습니다. 뭐, 8세대 라인에서는, ICD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삼성에서 정상적인 발주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분기까지는 이제 적자가 났는데, 이미, 12월 10일 날, 한 240억 정도의 수주를 받아놓은 것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1사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분기, 그러니까 지난 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적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적도 많이 안 좋았는데 1사분기 흑자 전환이 확실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바닥에서 지금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시면 분명히 올라올 종목이다. 근데 사실 오늘 처음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내일도 이 정도가 나와준다면 이제 궤도가 정상으로 간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 ICD 같은 경우에 내일 좀 눌리면 신규 매수는 어떤가요? 눌리면 안 되죠. 이제 눌리면은 다시 이제 매수할 구간을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 흔든다는 얘기고 그럼 바로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내일은 무조건 강한 상승이 한 차례 더 나와서 소위 그러고 말해서 나서 쉬어야 된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매수를 못할 정도까지 일단 올려놔야죠. 추격을 못할 정도까지. 그래야지 이제 이게 본궤도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에서 아마 ICD는 좀 접근을 하셔야 될 좀 필요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리고- 종목 해주시죠. 예.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뭐냐면 LED 하는데 LED에서 그러면 서울반도를 사야 되냐, 누멧을 사야 되냐, 뭐를 사야 되냐. 근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초기에는 LED 모듈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누멘스나 뭐 이런 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금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어떤 위치냐면 작년 실적 안 좋았는데 그전엔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면 앞부분에서 모듈 업체들이 지금 재고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쌓여있던 재고들을 다 털어내면서 지금 제품을 다 밀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재 업체 쪽에서 라인들이 가동돼야 되고 공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때 예.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이 돌아가면서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실적이 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턴하는 속도는 모듈 업체가 턴하는 속도보다는 소재 업체가 턴하는 속도가 무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이 업황이 확실하게 돈다는 전제에서는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업체가 LED 중에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그 세계 3대 메이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가장 가격을 확실하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 통제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시장을 조금 더 장악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2, 4분기부터 확실하게 실적이 턴한다. 그리고 LED의 최고 핵심주다. 그리고 밸류체인상
그러니까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구조에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있다. 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전 같은 패턴에서는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번 올려놓고 바로 밀렸는데 최근에는 옆으로 놓는 걸로 봤었을 때는 이제 추가 상승을 준비하는 거고요. 2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어느 정도 기관들이나 외국인 쪽에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고요. 네. 소량이긴 하지만 바닥권에서 좀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한 번 레벨업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뭐 날짜상으로는 크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 단계 더 추가적인 레벨업을 지금 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 종목 ENF 테크놀로지가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전화 상담이 지금 연결이 돼 있나요? 네네. 그 문자로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네. 김용준 멘토님 너무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12,000원에 매수 들어갔는데요. 홀딩해도 될까요? 좀 강력하게 의견 좀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리뷰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사실은 초점을 본 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본 겁니다. 2차 네네. 전지 쪽으로 본 거고, 이제 현재 실적이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일들은 잘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신성장 모멘텀이 그쪽으로 좀 부각될 거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몇몇 종목들이 이제 그런 실적들이 가시화되면서 서서히 이제 레벨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근데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이제 힘든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대부분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승부가 빨리 나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이제 다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루한 패턴들이 나오는데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탄력도 면에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냐면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옆에 종목은 올라가니까 상대적인 소외감이 느껴지셔서 아마 더 그러셨을 겁니다. 충분히 그러죠. 예. 근데 이제 결국 그동안은 우리가 근데 거꾸로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빠질 때 안 빠집니다.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인내하실 좀 필요가 있고요. 내일 정도에 만약에 내일 정도에 만약에 이제 거래가 좀 형성이 되면서 가격대 기준으로 앞에 고점대인 12,300원 정도를 거래량을 실으면서 좀 뚫어준다면 이제 상승 전환용으로 봐야 되고요. 내일도 역시 거래 없이 지지부진하다 보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12,000원에 매수를 하셨지만 내일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현들을 주셨어요. 12,300원을 돌파 안착. 즉 여기가 12,300원이면요. 이렇게 딱 올라가서 안착해 있으면 이제 바로 빠르게 조금 지루했던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거기를 다시 한번 상단으로 받으면서 밑에서 거래가 될 경우에는 좀 조금 지루하지만 그래도 강력히 보유하자. 2차 전지 관련돼서 저희 김용준 멘토가 포트를 같이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승천의 모범생인데요. 만약 학점의 최고점이 A 플러스가 아니라 우리가 한우를 좋아하면 특 A 플러스 더블 플러스인가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분은 진짜 A 플러스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 조이맥스, 인터파크, 컴투스 뭔가 꼭 업종이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 느낌이지만 포트는 정말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거든요. 흔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흐름 좀 짚어주시죠. 예, 공교롭게 조이맥스와 컴투스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주로 제가 추천을 같이 드렸는데 네. 여기서 딱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특별하게 리뷰를 드릴 건 없고요. 실적과 모멘텀을 다 이슈와 동반해서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매출 부분이나 신규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 정책의 그 문화 콘텐츠 사업 육성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그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지가 개선된다는 네네. 이러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당분간 당분간 게임주는 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인터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파크 자회사인 INT가 투어 부분과 그리고 엔터, 즉 뮤지컬 공원과 같은 그러한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올라갈 거다. 하지만 조금 1분기 실적 모멘텀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거에 따른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올 때는 실적이 좋던 나쁘던 간에 살짝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계속해서 강력히 홀딩하면 되는 걸까요? 네, 인터파크는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인터파크 먼저 차트를 보고 살짝 먼저 살펴보면 네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다시 한번 8,560원으로
네. 예, 8,560원 정도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러셨군요. 예, 8,560원 정도로 설정을 바꿨고요. 예, 바꿨고요. 네. 그리고 익절가를 제가 1차 익절가를 비중 축소 차원에서 네네. 8,1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 오늘 전략이 조금 바뀌었군요. 예, 그래서 네네. 8,1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목표가 8,560원까지 가져가시고 그리고 8,100원이 깨지면 비중의 30%나 절반 정도는 좀 축소하셔서 나머지는 8,000원까지 보시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이맥스와 컴투스는 게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것과 함께 놀자 주겠지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묶어서 좀 주셨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전략이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체크를 못해서 너무 빨리 갔죠. 슝 하고. 그렇죠? 잡으셔야 될 것 같은 경우 잠시 뒤에 최종 점검할 때 다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식 승천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예, 저도 늘 기대가 되는 코너 중에 코너인 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가 그리고 내일 장중에 공략할 만한 이분들이 갖고 나오신 비장의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정대희 멘토의 코스맥스를 가지고 나오셨군요. 그래요. 우리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리뷰 부분 때문에 포트가 꽉 차 있어서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참여 방법입니다. 주식 승천 참여 방법에 전화 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은 정대희 멘토의 조이맥스 한 종목이 추천주로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신규 매수 포지션을 잡으실 분들은 주체 없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워낙 꽉 차 있고 너무 좋습니다. 좀 느릴진 모르지만 꾸준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대희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리뷰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시작해 주시죠. 죄송한데 다시 한번 보면. 네, 내일장 승천주 코스맥스 예. 기업 분석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잠깐 딴 생각을 하려고. 네네. 예, 죄송합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양호할 것 같다라는 이런 실적 때문에 일단 추천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사상 수출이 수입을 앞질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한류열품까지 동반해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가 참 좋았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맥스를 추천드리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OEM 방식과 ODM 방식을 동시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네. 직접 화장품을 생산, 개발, 그리고 그 기존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업체에 직접 납품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인도네시아와 중국 쪽에 그 공장을 신규 내지는 또 인수를 하면서 캐파를 좀 증설하면서 중국 시장을 좀 겨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해외 매출까지도 좀 증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코스맥스 자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이면 오늘 특징적으로 보니까요. 아까 통신주로 얘기할 때 우리 정대희 멘토도요. 해외 시장의 증가 부분을 좀 많이 좀 핵심적으로 좀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맥스 그 매매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자, 코스맥스 매매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금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좀 하셔서 네. 예, 매매를 좀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제시해드리고 싶은 가격이 4만 목표가는 일단은 잠시만요. 네네네. 천천히 하시죠, 뭐.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네. 뭐. 이런 긴장할 땐 또 긴장도 좀 하고. 자, 금일 종가로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5만 3천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5만 3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차로 일단 4만 6천 원 정도 잡아서 1차가 4만 6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코스맥스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금 좀 지수가 빠질 것 같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매수 관련 종목을 좀 담으면 어떨까. 그래서 포트 구성을 좀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목표가 5만 3천 원 그리고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금일 종가 기준에서 손절가 4만 6천 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포인트를 코스맥스에 대해서 이제 정대희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분이 또 모범생이라 또 방방 뛰어들었더니만 또 긴장을 또 빡 하시네요. 그래요. 김용준 멘토. 네.
이 코스맥스가 사실 다른 화장품하고 비교하면 주가가 같이 갈 때 빵 못 갔어요, 최근에. 예. 그대로 저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금 이걸 추세 매매를 하자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단기 매매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절대로 이제 코스맥스가 싼 주식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실적 대비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올해 실적이 예상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이 다 나온다고 해도 싼 주식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결국 해외발 모멘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해외발 모멘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향후 이 종목이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답변해 주시죠. 해외발 모멘텀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그 공장 인수, 즉 글로벌 로레알이라는 그 글로벌 글로벌 그 화장품 업계와 좀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좀 강화하고 또 중국 광저우에 신규 공장을 또 세우면서 캐파 부분, 즉 증설 부분, 생산량의 증설 부분에서 좀 확장을 한 상태고 그게 바로 바로 어떠한 매출이든가 그 성장률에 대해서 바로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가 반도체의 약 1.5배 정도로 1.5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중국 시장에서 캐파를 잘 증설해 놓고 있으면 중국 시장과 더불어서 또 해외 시장, 유럽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저가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면세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세계적인 그 명품 화장품인 에스티로드라든가 랑콤 이쪽에 그 수출을 좀 그 매출을 좀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동남아권에서 상당히 한류열풍을 통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좀 매출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캐파 증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우리 김용준 멘토가 참 의견을 잘 줘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 가격은 솔직히 싸지 않은 고평가 구간, 저 기대감이 좀 들어왔다라는 우리 김용준 멘토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정대희 멘토가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되는 입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부분이지 추세 상승 쪽으로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고평가 부분이 있다라는 김용준 멘토의 지적사항과 그리고 정대희 멘토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승천주와 함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승천주 정대희 멘토 코스맥스를 매수가 49,550원에 신규 편입을 시도합니다. 목표가 53,000원이겠고요. 손절가 4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일양약품 ICD, 아나페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히나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리뷰 시간에서 내일 12,300원 돌파 안착하며 시간상으로 좀 더 우상향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이맥스, 인터파크, 컴투스, 코스맥스인데요. 조이맥스가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익 실현가 42,000원 부분의 비중을 좀 축소하고요.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상향 유정합니다. 인터파크는요, 이익 실현가를 위쪽 상단으로 열어주면서 8,100원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2차 목표가를 8,560원으로 증가시키면서 8,200원을 종가상 깬다라면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컴투스는요, 이익 실현 가격을 53,500원까지 다시 한번 위쪽 상단으로 열어주셨고요. 2차 목표가를 6만원까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익절가, 이익 실현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종가상 이탈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일장 코스맥스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네, 정신없이 이제는 승천주까지 들어왔고요. 또 여러 가구 다양하게 이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뷰 시간까지 좀 가져봤어요. 그런데 김용준 멘토는 확실하게 포트의 색깔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정대희 멘토님은 아직까지는 색깔이 좀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곧 모범생다운 다른 답안의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의 오프 더 레코드 주식시장의 소문과 뒷소문
그리고 증시 뒷담화 시간 지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서 오늘 또 슬슬 짜증나는 게 있었어요, 김현두 멘토. 예. 아니, 지금 거래되건 거래량도 없어요. 네. 개인 투자도 그렇다고 선물 시장에 가가지고 수익도 네. 좀 제대로 안 네. 나고요. 근데 파생 상품의 거래세 추진을 또 하겠다. 네. 결국 지금 이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하는 거를 검은 돈부터 뭐 인정해요. 네. 그런데 증권가도 또 당혹했지만 파생 상품 거래세까지 추진해버리면 네. 워런트 시장 죽이고 네. 뭐 다양하게 죽었던 거 어떻게 네. 알아봐야 될까요? 이거? 일단은 그 얘기의 핵심은 이제 파생상품의 거래세를 추진하는 거 플러스 그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분리과세를 일부 축소를 해서 결국 세금을 좀 더 걷어들이겠다라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건 지금 정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뭔가 그 정부에서 이제 걷어들여야 될 돈들이 좀 많은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선물에 대해서는 0.001% 그리고 그 옵션에 대해서는 0.01% 세금을 부과하는데 일단은 저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그 세금을 확대하겠다는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냐면 분명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는 근데 이게 더 걷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덜 걷은 거, 그동안에 돈이 많았던 사람들의 혜택을 줬던 것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선물 옵션 시장 파생 쪽에서 세금을 걷어들인 건 분명히 시장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나타날 거냐면 분명히 이제 그 세금이 부과되면 함부로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되겠죠. 거래가 제한되면 그만큼 거래량이 감소를 할 거고요. 그러면 투기 매매를 하는 애들이 조심스럽게 매매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파생에 너무 휘둘려가지고 현물시장이 정상적인 주가 반영을 못했던 부분들을 일부 왜곡했던 부분들을 투기 매매가 그렇게 조금 더 제한받고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은 현물의 정상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현재 그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김영준 멘토는 크게 시장이 좀 건강해 갈 수 있는 단계일 뿐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올해 특히 2013년도 증시를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 증시를 딱 한마디의 동물로 표현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나의 외환견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왜냐면요. 꼬리만 계속 이렇게 흔들고 몸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물 시장의 변동성 때문인데 결국 거래세 도입하면 변동성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결국 시장은 지금 진짜로 신성장 먹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대희 멘토. 예. 김용준 멘토는 그 거래세 도입이 이제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몸통이 움직일 수 있는 장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대희 멘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없구나.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려고 하는 공약은 많이 내세웠고 추가 세금은 안 걷겠다고 했고 그러니 세금은 필요하니까 뭐 주식시장의 안정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그 세금을 걷겠다. 왜냐면 한 번이지 않습니까? 파생이라는 거는 현물과 달리 좀 한 번이고 유럽에서도 뭐 토빈세라고 해서 걷고 있는데 네. 그 명분을 내세워서 좀 돈을 걷는 거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떡할까. 그게 조금 불편한 진실 같습니다. 그러면 정대희 멘토 네. 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래세 도입을 하면 지금 제가 얘기를 정확히 이렇게 들어보면 부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좀 치우칩니다. 한마디로 명분이 딱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뭐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통신 쪽에서도 그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니들 보조금 위반했다고 해서 띡해야 거는 게 3사 통신사에서 거둔 게 50억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국가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분을 내세워서 걷는 거다. 그럼 일시적으로 지금 장도 불안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는데 여기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굳이. 그래서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우리 증시 뒷담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증권가에서는 당혹해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예. 김영준 멘토. 예. 당혹하면 분명히 당혹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당혹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파생 쪽에서 놀던 애들은, 파생 쪽에서 매매를 하던 쪽은 당연히 이제 그동안 소위 말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선물 옵션에서 거의 틱 장사라고 그래갖고 한 틱 먹기, 두 틱 먹기 싸움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틱 장사하는 애들이 세금 부과되면 당연히 매매를 못 하죠. 그러니까 네네. 당연히 당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자기네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아야 되니까. 결국 이제 수수료 사업으로 좀 잘했던 것이 예. 이걸로 인해서 거래소에 도입되면 그런 단타틱, 그러니까 예. 물량치기라고 하죠, 일명. 예. 그 물량치기를 하지 못하니까 이 증권가들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영업이 안 되는 리테일 사업 당연합니다. 자체가 안 예, 되는데 예. 수수료가 안 돼서 당혹한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 예. 과연 증권협회에서 이걸 계속 도입하라고 못하게 할 것 같거든요. 정말 될까요, 이게? 근데 정부에서 지금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최대한 열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신정부가 조금 더 이제 활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자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담배 가격 인상이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위에 앉아서 지금 고민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나오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뒷담화 중에 하나 이런 루머가 좀 시장에 좀 돌았어요. 오늘 LED 관련주들이 되게 상승세가 되게 강하게 두드러졌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에 무슨 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까지 좀 있어요. 저희가 대놓고 어느 에서 어떻게까지 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과연 이 루머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간 것이 과연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루머가 오히려 확인되면 사실의 확인이 오픈이 되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 압박 보면서 또 개인 투자자가 추격 따라가다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정대희 멘토, 오늘 LED 관련 쪽에서는 좀 루머들이 다양하게 돌았어요. 수주 소식도 있다. 이제 드디어 개화의 시작 단계다라는 얘기하면서 강한 상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 진위가 아직까지는 루머는 루머일 뿐이에요. 그러면 루머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차익 매물 압박이 좀 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저는 제가 죄송한데 네. LED 관련 루머를 제가 오늘 처음 접했거든요. 아, 지금, 그러셨어요? 지금 멘토님은 제가 그래요? 좀 처음 접했는데 네. 지금 LED 루머랑은 상관없이 저는 LED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종 자체를. 업종 자체를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LED 업종 조명 기구들을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친환경에서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점점점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친환경 이 두 가지라는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루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영주 멘토, 이게 루머도 좀 많고 네. 사실 여부도 있고, 근데 거기다 막 편승하는 종목군들까지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좀 너무 좀 과열은 좀 있었어요. LED는 쪼개서 보셔야 돼요. 네. 이제 LED는 쪼개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 칩 쪽이 있고요. 네. 모듈 쪽이 있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조명기구를 만드는 쪽을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쪽으로 투자를 할 거냐, 네네. 모듈 쪽으로 투자를 할 거냐, 그 방향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시장이 개화가 되면은 가장 먼저 이익이 많이 나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거를 좀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이미, 시장에서 LED 관련주들이 보여줬던 게 뭐냐면, 조립 쪽에서 조명 납품하는 쪽이 제일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했죠. 근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만약에 LED 쪽을 투자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재 쪽에서,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OCI가 소재 쪽으로 바닥에서 엄청난 수익을 나타냈듯이 결국 그런 쪽이 어떤 소재 쪽의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벌써 본격적으로 이제 정신없이 증시 뒷담화 시간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리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내일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9분 17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부분에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어떤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지요? 예, 현재 일단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개시 전 발표된 3월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15만 8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금요일에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
동향 전망을 어둡게 하였고요. 또 방금 막 발표된 ISM-P 제조 PMI 지표 역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전일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일은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금요일 중요한 고용지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색 속에 숨고르기 장세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다우지수 마이너스 0.25%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경제지표의 부정이 발생이 되면서 신고가 행진 부분에서 차익 물량들이 일부 조금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상황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ECB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이제 관망세에서 이렇다 저렇다 긍정과 부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는 이 부분 여파 속에서 결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은 어느 정도 축소를 했는지 아니면 상승 전환이 됐는지 상세하게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 지표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폭은 약간 더해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많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영국의 보다폰이 미국 버라이존이 인수설 규정에 3%가량 급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일 키프로스 정부가 트로이카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양해갑서를 체결하면서 키프로스 우려는 완화되며 하락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양해갑서 내용을 간략히 보자면 키프로스 정부는 균형 예산 달성 목표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고요. 5월부터 1차 구제금융 지급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은 마이너스 0.4%, 프랑스 마이너스 0.3%가량 하락하면서 주요국 증시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급락 부분은 아니고 전일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도 축소되는 낙폭인 것 같습니다. 낙폭이 좀 제한적인 것 같겠고요.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이 결국 주간 시장만큼 또다시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흐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예, 일단 반등 모멘텀을 잡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내일 BOJ가 추가 완화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금일 코스피 시장은 경계감 속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STX 그룹 악재에 압박받으며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야간 코스피 역시 흐름 이어가며 현재 외국인이 약간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소폭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지표도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폭은 조금 더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부분에 개인들만 매수세가 좀 있다라는 부분까지 주셨습니다. 네, 현대선물 김재현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쏜살같이 달려오면서 지금 해외 증시 쪽에서 가장 핫한 부분의 이슈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점검을 했는데요.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고용지표 부분과 함께 또다시 경제지표가 지금 부정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일부 약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키프로스 구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ECB 쪽의 기준금리 부분의 결정 부분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두 분들과 함께 이제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구체적인 전망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 내일장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예, 세 가지 정도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예, 일단 극단적인 투자 전략은 피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마 심리 상태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대형주는 안 좋고 중소형주는 좋으니까 그러면 대형주 바닥에서 팔아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이 그게 맞을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어떤 최저 바닥에서 팔고 쫓아가서 더 손실폭을 순간적으로 확대시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좀 기다리셔갖고 어떤 대형주가 반등을 할 때 그리고 중소형주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사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극단적인 투자 전략은 일단 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신성장주.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먹는 거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들이 올해 분명히 시장의 화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네. 김영준 멘토 그러면요 내일 네. 현금화를 좀 더 많이 시킬까요? 아니면은 신규 매수를 좀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실전에 가면 거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거의 100% 풀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현금 비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없고 결국 네. 종목을 어느 쪽으로 갈 거냐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다소 내가 좀 천천히 가는 듯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그래도 그 승천 이 방송 프로를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지까지 한 번도 손절매 해본 적이 없거든요.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오는 종목이 무슨 상한가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확률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을 때가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향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잡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내일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무료 방송을 참여하시면 제가 조금 더 방송에서 못했던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영주 멘토가 내일 또다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샘플러스 쪽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들으셨죠? 강하게 급등 갔던 종목은 다시 금방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만큼 손절매가 없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종목군들은 김용준 멘토와 함께 제대로 멘토 클릭 받으셔야 돼요. 에이, 급등자 하지 말라니까요. 계좌 제대로 올라가려면 김용준 멘토 내일 공개방송 참여하시는 거 아시겠죠? 약속해줘. 자, 그러면서요. 우리 정대희 멘토 내일 김용준 멘토는 서두르지 말자. 포트로 너무 빼고 끼지 말자라는 얘기였어요. 정대희 멘토는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매번 나오는 날마다 이렇게 수요일 날 북한발 리스크가 터지고 네. 또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빠지고 코스닥은 가는 놈들만 가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이 안 좋다라고 느끼시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물린 종목이 있다면 굳이 지금 추격 매수를 다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물타기라든가 이런 걸 좀 하지 마시고 관망하십시오. 그리고 수익 나는 종목들에서 빨리빨리 방망이 짧게 잡고 현금화를 하시고 나중에 주가 반등 나올 때 그 물렸던 쪽으로 현금을 다시 들어가서 좀 반등 나올 수 있을 때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물린 종목들을 탈출할 수 있게끔 현금을 보유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셔라. 예. 잠깐만요. 그러면 내일 예. 방망이를 수익 난 종목은 좀 짧게 일단 잡고 현금화 전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실 나 있는 종목을 굳이 너무 급하게 손절 치지 말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을 좀 자르면 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전략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현금을 해서 밀려있는 종목이 나중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손실 많이 났다고 복잡하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 이 두 분의 내일장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너무 서두르지 말자, 급하게 보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전략, 자신의 멘토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유지시키고 계좌 운영을 좀 잘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멘토가 필요하다면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의 저희 멘토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